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 안 들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굽고 외로움도 커지며 무료한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0이 넘어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고 밝은 표정으로 노후를 즐기고 있죠. 그 비결은 바로 취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가 아닙니다. 몸도 움직이고 두뇌도 자극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0 넘어가면 돈도 안 들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취미들은 운동 효과까지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취미 하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 노르딕 워킹과 맨발 걷기. 노르딕 워킹, 2배 더 효과적인 걷기 운동. 여러분,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2배 더 높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스틱을 사용해 걷는 방식인데 단순한 산책보다 상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어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팔과 어깨를 함께 움직이면서 걷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르딕 워킹을 꾸준히 한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틱만 하나 준비하면 어디서든 쉽게 시작할 수 있죠. 공원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걷기가 지루하다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해 보세요. 하체 근력 강화, 심폐기능 개선, 체력 유지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맨발 걷기. 발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높이는 습관. 맨발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발을 신고 살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의 신경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경혈점이 많아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의 순환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는 잔디밭이나 모래사장 같은 부드러운 지면입니다. 딱딱한 콘크리트보다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관절에도 부담이 덜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자연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맨발로 흙을 밟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10에서 20분씩만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발의 감각이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혼자 하는 걷기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하면 운동도 더 재미있고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함께 걷는 그룹을 만든 사람들은 1년 이상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확률이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더욱 커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찾아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걷기 약속을 잡아보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강 유지 방법입니다. 2.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요가와 스트레칭. 하루 10분만 해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허리 통증과 근육 경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10분만 요가와 스트레칭을 해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유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 앉아 상체를 좌우로 돌려주는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펴는 동작만 해도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실천해 보세요. 유연성이 곧 건강. 나이 들어도 허리 펴고 사는 법. 나이가 들면 몸이 굳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유연성은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몸을 꾸준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낮다. 관절이 부드러우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허리와 무릎 건강이 유지된다. 유연성이 좋으면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관리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기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도 날리고 숙면까지 도와주는 요가 동작. 요가는 단순히 몸을 푸는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10분만 요가를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푸는 호흡법.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다리를 벽에 올려두고 혈액순환을 돕는 다리 올리기 자세.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 해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하면 낮 동안의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요가와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허리가 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두뇌 건강까지 챙긴다. 독서와 필사.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책 읽는 것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력을 자극하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가벼운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설이나 역사책을 읽으며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기.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으며 감성을 자극하기.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는다면 두뇌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감정 정리가 된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글귀를 직접 필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두뇌 운동입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씨를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손을 움직이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글을 읽고 다시 쓰면서 기억력이 강화된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적으면 감정 정리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 실제로 필사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좋아하는 책에서 한 문장을 적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긴다. 독서를 혼자만의 취미로 즐길 수도 있지만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독서 모임, 토론 모임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갑니다. 책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다.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무료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기 어렵다면 모임을 찾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와 필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4.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취미. 텃밭 가꾸기 앤드 원예.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흙을 만져본 게 언제인가요? 우리는 평생 아스팔트와 시멘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이라는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이 균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직접 식물을 만지고 돌보면서 스트레스 해소,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흡수해 면역력 향상,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 원예 활동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화분을 만지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먹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요즘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직접 텃밭을 가꾸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채소보다 신선하고 화학비료나 농약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집 앞 작은 공간만 있으면 채소를 키울 수 있다. 텃밭이 없어도 화분 몇 개만 있으면 가능.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식탁을 만들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없어도 베란다, 텃밭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텃밭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원이 없어도 베란다, 텃밭이나 작은 화분 몇 개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허브나 채소를 키우기.
페트병이나 작은 나무 상자를 활용해 수경 재배하기. 아파트라도 햇빛이 드는 곳에서 작은 텃밭을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텃밭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우면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소통하고 배우는 재미. 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기. 음악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혹시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를 자극하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리듬을 따라가며 두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함.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해 인지, 기능 향상. 감정을 표현하며 스트레스 해소 효과.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분들을 보면 노래 부르기를 즐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젊어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를 동시에 써서 노화 방지 효과가 크다. 많은 분들이 악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인 연주만 할 줄 알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 같은 악기는 배우기 쉽고 소리도 아름다워서 노후 취미로 적합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 효과. 박자를 맞추고 음을 연주하며 집중력 향상.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함께 연주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악기를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리듬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손에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합창단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음악을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합창단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친목을 쌓을 수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공연이나 발표회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 노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음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취미 하나 시작하세요. 70 넘어가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챙기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취미가 많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취미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걷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걸었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고 다리가 무겁지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세요?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생활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걷기가 힘든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원인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10년 후에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가 힘들어지는 원인과 다시 편하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력 강화 운동부터 무릎 건강 관리법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걷기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가볍게 걷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걷기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더 약해지고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가 어려워지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걷기가 힘든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정한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면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걷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와 운동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걷기가 불편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걷기가 힘든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은 하체 근육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다,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쉬고 싶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만으로도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걷기 능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뒤에서 걷기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관절은 걸을 때마다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걷는 걸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보호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연골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체중 조절,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골 건강을 돕는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나 오메가스가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 무릎 부담을 줄이는 걷기 방법과 통증 완화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걸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이 감소하여 중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발목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하려면 평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 뒤로 걷기, 발끝 걷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도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걷기를 멈추면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몸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하루 10분씩만 걷기 시작해도 혈액순환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걷기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걷기를 줄이면 뼈와 관절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뼈는 적당한 충격을 받아야 더 튼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을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있어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함께 길러야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도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려면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주의하고 야외에서는 보폭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포기하면 뼈와 관절이 더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안전하게 걷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걷기를 멈추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에너지가 쉽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나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가 줄어들면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노화가 늦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걸을 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점점 적응하게 됩니다. 걸을 때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걷기가 훨씬 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향상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5분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한 달 후에는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근력이 회복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올바른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닭발, 돼지족발, 사골국 같은 음식에는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스가 풍부한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계란, 우유, 표고버섯 같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네 번째,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멸치, 두부, 치즈 같은 음식이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진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끌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려면 먼저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발을 끌지 말고 바닥에서 떼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끌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보폭을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디디세요. 발을 너무 짧게 내디디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팔을 움직이면 걸을 때 추진력이 생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걷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발목과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주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고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멈추면 오히려 더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걷기 방법은 오히려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 걷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르막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걸어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디디면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을 신으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10분씩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먼저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부담을 줄이면 걷기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무릎과 발목이 유연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목을 돌려주는 운동도 필수입니다. 발목이 뻣뻣하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고 무릎에도 부담이 갑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네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를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찜질팩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리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걷기를 더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뻣뻣할 때 온열요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에 올려두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온열 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온탕이나 족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무릎 주변의 혈류가 증가하여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마사지로 무릎과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함께 마사지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무릎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무릎을 올려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온열요법과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걷기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매일 조금씩 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5분씩만 걸어보세요. 너무 오래 걸으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세요. 집 안에서라도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이나 저녁에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이나 동네 주변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빠르게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페이스를 찾으세요. 다섯 번째, 걸을 때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 어렵다면 1분씩이라도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신발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너무 딱 맞는 신발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신발이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조여지고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는 신발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발을 고를 때는 실제로 걸어보면서 착용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볼이 너무 좁거나 신발이 발을 너무 꽉 조이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걷기가 훨씬 편안해지고 무릎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무릎도 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첫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을 활용해 보세요.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벽을 잡고 하는 스쿼트도 추천합니다. 너무 깊이 앉지 않고 벽에 기대어 살짝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강화해주고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가 힘들 때는 이런 대체 운동을 활용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면 결국 다시 걷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걷기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걷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로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 들면 사람 만나기 귀찮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초대하면 좋은 사람들과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건강한가요? 지금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까지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꼭 초대해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고 면역력도 강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생활 의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안정됩니다. 특히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고립된 생활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 정서 안정, 행복감까지도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매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생활 속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항상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도 함께하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피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험담과 뒷말이 많은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자주 웃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5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갈등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만남보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더욱 즐겁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운동, 독서 모임, 요리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만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취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번째,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라도 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짜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5번째,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6번째, 소수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용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오래된 친구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풀리면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내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재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5번째, 관계가 불편하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오래된 관계보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더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카페 등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대화를 걸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첫 번째,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친구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 편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쯤 내 주변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새로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